181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 IOC 총회장입니다. 겉은 뭐랄까 조용한 휴양 도시인데 속은 8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때문에 엄청난 긴장감이 돌고 있었죠. 네, 그렇죠. 근데 분위기는 이미 한쪽으로 거의 넘어간 상태였어요. 다들 당연히 경제대국인 일본 나고야가 될 거라고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게임 끝났다 이런 분위기. 당시에 대한민국 서울은 유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봤어요. 아예 없다고? 심지어 한 아이오스 위원이 한국 대표단한테 서울, 코리아가 어디요? 전쟁은 끝났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니까 이게 딱 당시 세계가 한국을 보던 시선이었던 거죠. 전쟁, 가난, 분단. 이게 1981년 서울의 이미지였군요. 네. 바로 어찌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저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88 서울 올림픽이라는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정말 치열한 외교전이 숨어 있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히 굴렁쇠 소년, 손에 손잡고 이런 감동적인 장면만 있었던 게 아니죠? 네. 이번 탐구를 통해서 그 과정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니라 어떤 절박함과 또 치밀한 전략의 결과였는지, 그리고 이 바덴바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마 당신이 잘 몰랐을 그런 뒷이야기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자료들이 정말 그 당시에 숨막히는 긴장감, 또 기발하다 못해 어떨 땐 좀 무모해 보이는 전략들, 그리고 올림픽이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친 빛과 그림자까지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단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필사적인 생존기에 가까웠다고 할까요? 자, 그럼 그 불가능해 보였던 꿈,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정부 주도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게 참 놀라운 지점인데 박종규 당시 대한사격연맹 회장, 이분 개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개인 아이디어에서요? 네, 1978년에 서울에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성공한 거예요. 냉전 시기인데도 68개국 1,500명이 나왔거든요. 와, 그때 그 정도면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스포츠 관계자들이 막 칭찬하면서 이 정도면 올림픽도 치르겠는데 이런 말을 한 거죠. 아, 그 말에 박종교 회장이 딱 꽂힌 거군요. 진짜 해볼까? 하고. 네, 그래서 박정희 당시 대통령한테 이걸 막 설득한 거죠. 경제 효과도 있고 국격도 올라간다. 마침 그때가 한강의 기적으로 좀 자신감이 붙던 시기였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결국 1979년 10월 8일에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유치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딱 18일 만에 네, 역사의 아이러니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서울의 봄이라는 잠깐의 기대도 있었지만 바로 신군부 쿠데타가 터지고 1980년 5월 광주 비극, 제2차 석유파동까지 겹치면서 경제도 어렵고 올림픽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였죠. 정부 안에서도 다들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댔네요. 네, 올림픽 불가론이 대세였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요. 당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이 갑자기 강력 추진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거죠. 이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의외인데요? 아무래도 쿠데타로 집권했으니까 정통성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 유치가 정권의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고 또 국제사회의 인정도 받고 국민들 관심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뭐랄까 아주 좋은 기회로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다. 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올림픽이 정권 유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임무를 위한 팀이 꾸려지는데 정부 대표는 노태우 장관, 그리고 민간 유치위원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네, 당시 한국 경제의 거목이죠. 근데 정주영 회장이 나중에 이걸 독이 든 성배였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차피 좀 질게 뻔한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괜히 나섰다가 패배 책임만 뒤집었을까 봐. 정부 지침도 창피만 당하지 마시오였다니 말 다 했죠. 그니까요. 거의 기대치가 바닥이었던 거죠. 자, 이 창피만 당하지 말라는 미션을 받은 노련한 기업가는 이 판을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안전 문제였겠죠. 맞아요. 그게 제일 큰 약점이었으니까 전쟁 중인 불안한 나라, 이 인식을 깨는 게 정말 시급했어요. 북한 방해도 엄청났다면서요? 네,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올림픽 유치 방해단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서울에서 올림픽 열리면 테러 난다. 막 뮌헨 올림픽 3, 4상기 시치고 그랬죠. 이야, 여기서 정주영 회장의 그 발상이 진짜 빛을 발하는데 약점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정면으로 딱 내세웠다는 거. 네, 역발상이죠.
IOC 위원들한테 맞다, 우리 분단 국가다. 그래서 더더욱 여기 이 첨예한 긴장 속에서 평화의 축제인 올림픽이 열려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올림픽 정신이다. 이렇게 호소한 거예요. 불안이라는 프레임을 평화의 상징으로 확 뒤집어 버린 거네요. 야, 대담한데요? 그렇죠. 근데 뭐 감성만으로 큐가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현실적인 표 계산이 필요했겠죠. 당시 일본하고 한국 경제력 차이가 뭐 17배 이상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면 대결은 어렵다고 보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런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을 집중 공략한 거죠. 어떤 논리로요? 서울올림픽은 단순히 우리 한국만의 올림픽이 아니다. 가난과 식민 지배를 딛고 일어서려는 당신들, 우리 모든 개발도상국의 희망이자 증거가 될 거다. 이런 메시지로 연대를 호소한 거예요. 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거군요. 단순히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 조중훈 대한항공 회장 이야기가 인상적인데 형편이 좀 어려운 IOC 위원 부부들한테 1등석 왕복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했다는 거예요. 1등석이요? 와. 네, 평생 그런 대접 처음 받아본 위원들이 엄청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막 비싼 시계 선물하고 이런 물량 공세랑은 좀 다른 거죠. 확실히 다르네요. 마음을 얻는 전략이랄까? 네, 그리고 정부전도 진짜 치열했어요. 정지용 회장이 현대상사, 그 전 세계 지사망을 다 동원해서 IOC 위원들 개인정보, 취미, 성격, 심지어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까지 다 파악했다고 해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그리고 바덴바덴 현지에서는 그 유명한 꽃바구니 작전. 아, 그 얘기 저도 자료에서 봤어요. 매일 밤마다 현대 주재원 부인들이 직접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네, 신선한 꽃바구니랑 손편지,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위원들 방에 넣어준 거죠. 일본은 막 값비싼 선물 공세하는데 이쪽은 이런 정성스러운 접근을. 그렇죠. 특히 이게 위안 본인보다 부인들한테 그렇게 감동을 줬다고 해요. 그게 또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이야,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터치가 결정적일 수 있군요. 물론 뭐 이런 소프트 전략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냉정한 현실 정치, 물밑 거래도 있었죠. 아, 그 아디다스 회장 이야기인가요? 네, 당시 IOC의 숨은 실세라고 불리던 아디다스의 호르스트 다슬러 회장하고 비밀리에 접촉해서 만약 서울이 유치하면 공식 후원사 선정이나 이런 데서 좀 권한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확실한 표를 확보했다는 정황도 자료에 나와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한 노력과 함께 아주 현실적인 승부수도 같이 던졌다. 그렇죠. 투트랙 전략이었던 셈이죠. 자, 드디어 운명의 날입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나고야는 어땠나요? 뭐랄까 굉장히 화려하고 세련됐는데 일본어로 연설을 해서 좀 오만하다 이런 인상을 줬다는 평가가 있어요. 반면에 서울은? 서울은 노태우 위원장을 비롯해서 다들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했고요. 시설 자랑보다는 우리의 그 분단 현실, 전쟁의 아픔, 평화에 대한 염원,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희망 이런 것들을 좀 진심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전략이었죠. 진심이 통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투표 결과 발표 순간 엄청 떨렸겠네요. 네, 다들 숨죽이고 있었겠죠. 한국 대표단은 뭐 망신만 당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였고 정주영 회장도 한 20표 예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마란치 당시 IOC 위원장이 외쳤죠. 세울, 코레. 와, 결과는 52대 27. 서울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52대 27.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네요. 네. 한국 대표단은 뭐 얼싸안고 울고 난리가 났고 반대로 일본 대표단은 완전 충격에 빠져서 거의 장례식장 분위기였다고 해요. 진짜 바덴바덴의 기적이 현실이 된 순간이네요. 어떻게 이런 압도적인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일단 일본이 좀 방심한 측면이 있었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다. 네. 그리고 한국의 그 진심 어린 전략,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내세우고 꽃바구니 같은 감성적인 접근, 또 제3세계와의 연대 호소 이런 것들이 잘 먹혔고 거기에 더해서 다슬러 회장과의 그 현실적인 거래까지. 그렇죠. 뭐 유럽 국가들의 어떤 경제 라이벌 의식을 자극했다는 분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진 거죠. 정말 대단한 드라마네요. 근데 기쁨도 잠시였죠. 유치 성공하고 나서도 위기는 계속됐잖아요. 네, 1987년에 북한이 K1-858기 폭파 테러를 일으키면서 안보 불안감이 다시 확 커졌고요. 아, 맞다. 그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1984년 LA 올림픽 때 소련이랑 동구권 국가들이 불참했잖아요. 그래서 서울 올림픽도 이거 반쪽짜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엄청 컸어요. 심지어 개최지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까지 나왔으니까요. 외부적인 위협도 있었지만 더 큰 위기는 오히려 국내 정치 상황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1987년 6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열사 사망 이걸로 촉발된 민주화 요구 시위가 전국적으로 막 번져나갔죠. 네, 6월 항쟁. 군부 정권은 또다시 무력으로 진압할까 말까 막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점이죠? 바로 올림픽이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의 방패막이가 됐다는 거예요. 올림픽이 민주주의의 방패가 됐다. 네, 만약에 군부가 그때 유혈 진압을 했다, 그럼 국제사회 비난이 엄청났을 거고 올림픽 개최는 당연히 불가능해졌겠죠. 그렇죠. 보이콧하고 난리 났겠죠? 그건 정권 입장에서 보면 정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권이 올림픽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6.25 선언으로 나타난 거고요. 대통령 직선제 수용하고. 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유치했던 올림픽이 오히려 민주화의 길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이 지점은 정말 곱씹어 볼 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1988년 9월 17일 개막식.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하얀 옷 입은 소년이 굴렁쇠를 굴리면서 등장하잖아요. 네, 굴렁쇠 소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그 소년이 윤태웅 군인데 공교롭게도 바덴바덴에서 개처지가 결정된 바로 그날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뽑았다고 해요. 아, 진짜요. 운명적이네요. 네, 어떤 이념이나 갈등을 넘어서는 순수함, 평화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거죠. 그리고 이어진 주제가 손에 손 잡고. 아,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외국 작곡가가 만들었다고 논란도 좀 있었는데 결국엔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했잖아요. 17개국에서 1위 하고 1,700만 장이나 팔렸다고 하니까. 벽을 넘어서라는 그 가사가 당시 냉전 시대에 정말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서울올림픽은 12년 만에 동서진영이 모두 참가한 정말 화협의 장이 됐고요. 그리고 이 올림픽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K문화의 어떤 씨앗, 초석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 전까지 한국 이미지가 뭐 전쟁, 가난한 아시아 국가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림픽을 통해서 서울이라는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 모습, 또 한국 사람들의 어떤 역동적이고 친절한 모습,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인식의 전환이 시작된 거군요.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있는데 올림픽 직후에 일본에서 갑자기 한국 요리 붐이 일었다거나 일본의 유명 연말 가요 프로그램 홍백가 합전에 조용필 씨를 비롯해서 한국 가수들이 많이 출연하기 시작했다거나 오, 심지어 미국의 유명 감독이죠. 스파이크리 영화에 한국인의 어떤 평범한 일상 모습이나 서울 올림픽이 언급되기도 했어요. 이게 아마 최초 사례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네. 그리고 그게 훗날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한류가 확산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눈부신 성공 뒤에는 또 어두운 그늘도 분명히 있었죠. 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시 미관 정비라는 명목 아래서 자행됐던 가난한 지역, 달동네 강제 철거 문제. 특히 상계동 사례는 참 충격적이에요. 자료에 나온 당시 주민들 증언을 보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용역 깡패에 전투경찰까지 동원돼서 폭력적으로 철거를 했다고요? 네, 뭐 이가 부러지는 건 부상도 아니었다. 이런 증언도 있고요. 살림살이가 그대로 있는 짐을 그냥 부숴버리고 여성이나 아이들에 대한 폭력도 있었다는 기록들이 참 참담합니다. 심지어 철거 과정에서 담벼락이 무너져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비극까지. 네, 그런 일도 있었죠. 고작 외국인들 보기 창피하다, 올림픽 성화봉송로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거였더니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네. 그래서 성화가 지나가는 그 길 아래 땅굴을 파고 살아야 했던 철거민들도 있었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입니다. 잠시 좀 숨을 고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8 서울올림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 빛과 그림자를 반드시 함께 봐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역대급 흑자를 기록한 성공적인 올림픽 운영, 또 지하철이나 한강공원 같은 도시 인프라 확충, 소련, 중국, 동구권과 수교를 맺게 되는 북방 외교의 성과, 이런 눈부신 빛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빛은 우리는 안 돼라는 어떤 패배감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인 자신감을 얻게 된 것. 이 성공의 기억. 그렇죠.
IOC에서도 올림픽 시설 활용률이 93%나 된다면서 아주 성공적인 유산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빛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된 상계동 철거민들 같은 소외된 이들의 아픔, 그 짙은 그림자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거고요. 네. 어쩌면 타이파올림픽은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압축 성장, 그 명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88 서울올림픽 유치는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상황에서 절박한 외교 전략과 온 국민의 열망이 하나로 합쳐져서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미지를 바꾸고 국민들 스스로도 큰 자긍심을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 성공의 유산을 우리가 기억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주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고개를 젓는 그런 목표가 생긴다면 당신은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당신만의 바덴바덴의 기적에 도전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1981년 모두가 비웃었던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 간절함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